네, 이병태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아니, 우리 시청자들이 제일 많이 좀 초청해달라고 올리신 분이 우리 이병태 교수님이세요. 아, 고맙습니다. 그 인기 비결이 뭔가요? 인기는 아닌 것 같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이렇게 국민이 답답해하면 상식적으로 이 국가가, 정부가, 정치가 뭐 제대로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뭘 제일 못합니까? 뭐 경제가 제일 못하는 거겠죠. 경제. 예. 예. 그리고 방금 우리 고 박사님 질타하셨듯이 네. 원칙이 없지 않습니까? 네. 예, 본인들은 온갖 정의로운 이야기는 다 하는데 사실 보면 그렇게 원칙이 잘 없는 그런 혼란이 가속되는 것 같고요. 네. 예, 특히 이제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에 의한 시정연설을 보고, 네. 제가 뭐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문재인발 고난의 행군은 앞으로도 한동안 가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어떻게 해서 이 본인이 얘기하는 수출이 세계 6번째 큰 나라, 10위권의 경제대국에서 네. 대통령이 경제에 관한 얘기만 할 때마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남발하시는지 예.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 문 대통령 시정연설 후에 여러 전문가들의 논평, 총평을 이제 전해드렸는데 우리 이병태 교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문재인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것 같다, 걱정된다. 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제 지난 1년 한 반 정도의 경제 실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어려워져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제가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을 꽤 여러 분을 만나 뵀거든요. 저는 기업 현장을 자주 갑니다. 그런데 다들 지금 아주 수성적으로 경영을 하시거든요. 그러고 정말 사업하고 싶은 의욕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요. 네. 가계 소비 이런 거 우리나라 급격히 줄어왔던 거고, 또 중소상공인들 어려운 거는 너무 자영업자하고 어려운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이 아주 바른 방향의 소득주도 성장 또는 포용적 성장을 하기 위한 단기적인 어려움이고 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걸 계속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계속 하겠다는 거죠. 예, 하겠다는 거 아주 천명을 분명히 하셨죠. 그래서 일각에서 기대는 저도 그렇고 장하성 실장하고 김동연 부총리를 이번에 경질한다니 거기서 좀 시장 친화적인 분들로 방향선회를 이렇게 좀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경제를 보는 시각이나 지금 집권 세력의 시장을 보는 시각이 이게 그렇게 방향선회 하기에는 너무 이념적으로 편협하게 치우쳐 있다. 그리고 그 의지를 너무 분명히 했고 또 경제를 보는 인식에서 너무 오류적인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게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커졌던 거죠. 근데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잘 몰라서 이 경제팀의 잘못된 방향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의 경제 철학과 경제 정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그대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분석하십니까? 저는 제가 참 인용하기 민망한데 왜 전 주한 일본 대사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만나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한계에 대해서 머릿속에는 북한만 있고 경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음치다 그랬어요. 음치.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판단이 아주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한테 경제 문제를 얘기하면서 인용하는 통계 이런 것들이 오류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리고 언론 이런 데서도 사실이 아닌 거를 라는 걸 지적을 해줘도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걸 보면 어떤 사실에 대한 판단 능력이 갖고 있지 않은 분 같아요. 그 다음에 선택 어떤 것들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이념에 대한 경제 정책에 대한 선택이 분명하다면
장하성하고 김동연 부총리를 계속 두고 같이 쓰는 거 이런 네.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거는 국가 경제에 계속 지금 국민들한테 불안감만 줬고 정부의 불협화음만 줬고 네.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는 거냐. 이게 좌회전하면서 우측 깜빡이 들다가 우회전하면서 좌측 깜빡이 든 그런 정도보다 더 심한 네. 그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는데 네. 그거는 지금 두 분 중에 어느 네. 분이 옳은지 자기가 섣불리 판단을 못 하셨다는 증거죠. 아, 예, 그것도 그렇겠네요. 예, 예. 이쪽을 선택하자니 저쪽이 보이고 둘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두 사람한테 좀 얘기해서 풀어라, 좀 협조해라. 그 얘기만 그동안 몇 달째 해온 거예요. 그리고 그쪽의 변명에 의하면 경제 네. 팽개 친다 그랬더니 매일 토론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대통령의 자리는 경제 공부하는 자리 아니죠. 토론하는 자리 아닙니다. 네. 경제를 집행하고 경제를 실행해야 되는 자리인데 네. 토론만 하시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본인이 판단 능력이 잘 없다는 반증 아닌가 그렇게 좀 아주 각박한 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 6개월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이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가 서로 좀 다른 소리도 하고 엇박자도 내긴 했지만 굳이 따지자면은 장하성 실장 라인이 어쨌든 여기까지 온 것은 사실이죠. 그쪽이 완전히 주도를 했고. 그렇죠. 거기에 홍장표 네. 전 경제수석도 그렇고, 네. 장하성 실장도 그렇고, 특히 이제 재벌에 대해서 저거 하는 거는 네. 또 권한도 없는 그 공정위의 김상조 원재위원장 이런 분들이 나서서 주도를 했고 네. 김동연 부총리는 아마 역대 부총리 중에 가장 경제에 대한 실권이 없었던 가장 최악의 부총리로 역사에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동연 부총리가 영혼을 집에 두고 다닌다 이런 얘기들이 진작부터 나왔는데 이 사람도 이제 곧 경질된다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막판 심리가 발동했는지 자꾸 딴소리를 하기는 해요. 근데 사실 그 정통 경제관료고 오랫동안 그 실무를 다뤄본 사람으로서 아무리 실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경제부총리잖아요. 한국 경제 1년 반 동안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 정치인의 책임 이게 사실은 특히 경제 관련해서는 참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을 접은 분 일자리를 잃은 사람한테 글쎄요. 김동연 부총리 사태가 무슨 책임이냐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정치적 책임 이런 것들은 다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거죠. 저는 요새 왜 정말 직을 걸고 강단 있게 자기 소신을 소신이 있는 분인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펼치지 못했냐. 비슷하게 또 요새 발뺌하시는 분이 또 한 분이 있죠. 김광두 경제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 있으시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사람 중심 경제라는 말, 그분이 이제 구도를 짜서 제시하신 분이거든요. 저는 그 말도 참 이상한 말인데 그럼 어느 경제는 소대지를 위한 경제냐. 다 경제라는 게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데 무슨 사람 중심에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투자한 것도 없거든요. 복지 확대가 사람 중심 경제라면 그게 그냥 복지 정책이지 무슨 성장 정책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복지는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미래 성장을 깎아먹는 거잖아요. 갉아먹는 건데 제가 누누이 우리나라의 좌파들한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북구 유럽은 우리 같은 복지 아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위험을 공유하고 각자 기여를 해서 나눠 쓰는 복지지 자기 기여는 없이 그냥 무차별하게 현금 나눠주는 복지 이런 복지는 그건 베네수엘라식 복지고 그건 이탈리아식 파퓰리즘이죠. 그래서 그건 사람에 대한 투자 아니거든요. 이게
경제 개발을 연구한 경제학자 중에 우리나라에서 되게 신기한 그 결정적인 경제 성장의 동인이 어디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가난한 시절에 교육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다는 거거든요. 국가의 능력 밖으로. 그래서 이 가난한 나라에 가면 수도가 먼저냐, 뭐 전기가 먼저냐, 그리고 다 현금성 복지를 하게 되죠. 그러면 표를 얻으려고 뭐 그 정부가 인기 영합적으로 사다 보면 교육 투자 이런 걸 못 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교육 투자를 했고, 그렇죠. 가난한 나라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인데도 의료보험도 일찍 채택해서 그렇습니다. 건강한 육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람 중심 경제고 사람에 대한 투자였죠. 근데 현금을 나눠주는 거는 그 근로 윤리를 해치는 거고 무차별 복지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자원을 저거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람 중심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적은 이유는 그 우리나라가 고령 인구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세 번째 젊은 나라거든요, 현재. 근데 이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니까 이게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복지는 아주 급속히 늘어나서 지금 상태로 50년, 40년 가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복지 비용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지금보다 확대 안 해도. 그래서 복지가 낮다는 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말씀대로 이 박정희 경제성장 모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학문적 논쟁은 있지만 그 역사적으로 그 시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거의 유일한 이 선택이었다고 본다면, 근데 그 박정희 성장 모델의 핵심이 바로 사람 중심이었다.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카이스트가 그렇게 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 시대의 성리학적 가치관에 의해서 공무원이나 되려고 그러고 관료나 되려고 그러고 판사나 되려고 그러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개발해야 되는데 이공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인재들이 전부 안 가니까, 별로 안 가니까 아주 카이스트라고 하는 파격적인 대학을 만들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카이스트 교수들 급여가 사립대 교수의 3배 정도 됐고요. 우리나라가 70년대 초반이라고 그러면 아주 저개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는 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 차이가 아니거든요. 월등히. 제가 미국 가서 공부했을 때 보면 인도 사람들은 박사기를 받아도 못 돌아가거든요. 왜 그렇죠? 이 차이가 너무 나. 생활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 진짜 이거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 정도.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근데 7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도 다르지 않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은 다 유학하고 돌아오는 거로 돼 있지만 통계를 보면 해방서부터 80년대까지도 대한민국 유학을 갔던 인재들도 15%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런 미국에서 잘 자리 잡고 있던 석학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고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대통령의 승용차를 보내서 카이스트 교정까지 안내를 하고 그게 이제 교육에 대한 투자고 그러게 이제 공업 입국을 세우는데 바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혜택을 본 사람인데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로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로 파격적. 아니 요즘 같으면 특혜라고 적폐라고. 저는 이제 다행인 게 군대를 안 가는 대신 석사 졸업하고 회사에 가서 5년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3년의 의무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현장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군인 출신 대통령이 사람에 대한 교육 투자를 하기 위해서 병역 면제를 제도를 만든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래에 대한 사람에 대한 투자죠. 금호공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아주 전설적인 얘기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기술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막 공을 들여서 이게 그냥 예산만 이렇게 확정해서 한번 해보라가 아니라 고등학교 털을 직접 보러 다니고 막 그렇게까지 하잖아요. 카이스트하고 키스트 공사 현장에도 많이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가 사람 중심 경제냐. 네. 여기에 대해서도 크게 이 지식이 지금 오류에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문제의식에서 보면 사실 저는 그 지난 1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 1년 반 동안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한 것은 딱 한 번 있었다. 그것도 정부가 아니라 정부 눈치 보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저 집행유예 받고 나와서 그 미래 이 4차 산업혁명 인력에 100조 쓰겠다 이런 거다. 아니, 그렇게 해서 진짜로 이게 사람을 키워내는 거지. 이게 무슨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초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 만들어서 사람을 어떻게 키우냐.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예, 저도 이제 경영학을 하고 네. 현장을 많이 가니까 네. 인재 개발이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 네. 근데 제가 이제 CJ 그룹에 가서 우리 회장님한테 3대 회장 이병철 회장님 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인재 경영을 실천했고 그게 오늘 삼성그룹의 성공의 바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사람은 50%는 타고난다. 네.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고 나머지 45% 정도는 네. 경험에 의해서 축적이 된다. 능력이. 그러고 이제 한 5% 미만이 교육의 기여다. 그런데 다른 회사가 95% 가지고 있고 우리가 100% 능력을 개발해주면 우리가 이기니까 교육도 네. 열심히 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거기서 저도 회사에서 있었고 학교에서도 보직을 많이 해보고 네. 또 벤처 캐피탈 회사도 맡아서 경영을 한 4년 해봤지만 결국은 자기가 경험해보고 성공해봐야 그게 축적이 돼야 자신감도 생기고 또 챌린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 인재의 사실은 가장 좋은 능력 개발의 장이죠. 그래요. CJ그룹은 이제 이병철 회장의 유훈, 경영 철학을 이어받아서 인재보국이라고 하는 것을 회사에 아주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이를테면은 요즘은 IT 업계에 마이다스 회사 같은 거나 또는 CJ 같은 데가 젊은 청년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직장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3,000명씩 입사원서를 들고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기업이 인재를 키우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장 원리에 입각해서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러면 정부나 국가가 뭔가 인재를 키우려고 하면 저는 사람 중심 경제에서 이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사람 중심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게 자유시장 경제에도 잘 맞으면서 그러면서 개개인의 창제력, 창발성을 충분히 이제 발현시켜주고 정부는 그걸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예, 중장기적인 계획도 물론 필요하고 하나는 모든 것들의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경제적 자유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가 확대되면 사회가 사실은 체질 개선이 되는 거죠. 경쟁이 많아지고 경제적 자유가 확대되면. 근데 이번 정부는 시장은 적폐고 불공정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통령이 시장연설에서 이건 완전한 가짜 뉴스인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성장을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져 있다. 그럴까요? 사실은 7, 80년대 성장을 하면서 빈곤에서 다 탈출했고, 그렇죠. 양극화가 급속히 줄어오다가 우리가 이제 노동집약 산업들이 한계에 중국의 이렇게 경쟁에 부딪히면서 90년 초에 이제 그런 분들이 직장을 잃고 그러면서 IMF를 거쳐서 2008년까지는 한 10여 년간 진위 개수가 약간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 격차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많은 소위 좌파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분들이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보수 정권이
다 늘려놨다. 그 성장에 대해서 양극화가 심해졌다. 우리나라는요, 네. 그 OECD 국가 중에서도 이 소득이나 재산의 분포의 폭이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심한 나라면 다른 나라는 다 전 세계는 그렇지. 다 지옥 같은 나라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실은 완전한 가짜 뉴스고 이렇게 잘못된 인풋을 받고 네. 그걸 판단하실 능력도 없고 그 대통령 시정연설을 네. 누군가는 다 여러 명이 읽고 감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런 페이크 뉴스를 걸러낼 만한 사람들이 여기 없다는 거죠. 다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각이 잘못됐거나 실력이 없거나 두 개죠. 둘 사이거나. 네. 그래서 이 불평등이 불공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불공정하냐 공정하냐 이거를 기업을 윤리적 잣대로 재기 시작하면 관치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인데 불공정이 늘어나는 거는 이게 지금 전제 조건이 뭐냐면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프랜차이즈 하는 가맹점주가 가맹점들을 착취했고 네. 사업주가 근로자를 착취했다. 그러니까 착취 구조로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마크시스트적인 네. 비율을 갖고 있어요. 근데 불공정은 우리나라에서 뭐 갑질이라고 그러는데 갑질은 힘 있는 사람만 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노조가 하는 갑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예. 파업 중에 사업장을 점거해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하는 거 이거는 완전히 불법적인 갑질이죠. 네. 예. 그래서 이 갑질이나 불공정 행위는 바로 그 준법을 얼마나 법치를 잘 세우느냐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부도덕이 아니라 사실은 정부의 무능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개혁의 대상이 정부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대통령이 하신 일들이 뭔가요? 그 국가가 하는 국책 사업에 반대해가지고 국가에 손해를 끼쳤던 사람들 다 가서 보상해주고 재판도 끝나기 전에 사면 예결하고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다 법치를 훼손하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시장의 자율이 아니라 이 정부가 자꾸 어느 편을 들고 이러면 이게 이제 사실은 불공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도 시각이 아주 많이 잘못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압축 성장 또는 국가주도 성장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박정희 정권 때 또 전두환 정권 때 포함해서요. 이 시기에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 규모가 급속히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좌파는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 가지 객관적 수치를 놓고 보면 전체 파이도 커졌고 양극화도 오히려 이 과정에서 완화됐다. 완화됐다. 이게 객관적 그 팩트라는 거 아니에요? 역사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개인 소득으로 보나 가계의 소득 분포로 보나 가계의 자산 분포로 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극화돼 있다고 했는데 2014년부터 17년에도 보면 자산이 순자산이 늘어난 거 부채 말고 순자산이 늘어난 걸 보면 5분위 중에서 제일 많이 늘어난 게 3분위입니다. 가운데. 그러니까 항아리형이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1분위가 낮고 그렇지만 5분위도 낮아요. 그래서 사실은 2, 3, 4가 3이 제일 많고 2, 4 그러니까 가운데가 중산층이 제일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자산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우리 사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반복된 거짓말이 진실처럼 알려져 사실은 있습니다. 그 박정희 정부 또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이 우파 정부는 이 좌파의 선전선동과 또 북한의 이 대남적화 전략에 대응해야 될 안보적 필요성이 늘 있었잖아요.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를 중산층이 강해지는 항아리형 사회로 만드는 것이 이 북한과의 경쟁에서 체제 이후에 쓸 수 있는 굉장히 위력적인 방법이다. 이거를 사실은 신념처럼 갖고 있었던 정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산층을 또는 중산층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계속해서 썼어요. 그리고 그 결과 중산층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양극화가 완화되고 이제 그렇게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이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역사 왜곡이죠. 예. 예. 사실은 양극화는 이번 정부 들어서 급격히 지금 확대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네. 금년도 1분기, 2분기 가계 수지 동향에 보면 네. 뭐 여러 번 언론에 나왔지만 5분위 중에 4분위만 소득이 늘고 나머지들은 이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을 줄인 정권이거든요. 지금 가계 소득을. 네. 근데 저는 왜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을 계속해야 된다고 그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그걸 계속해야죠. 그게 맞는 정부니까. 근데 지금 1분위, 2분위, 3분위까지 줄고 4분위는 물가 상승에 하면 실제 소득이 줄었거든요. 그럼 5분위만 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소득 격차를 확대시킨 건 이번 정부고, 그 소위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사이비 경제 이론이 그 역효과를 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소득 계속해야 되는 일이고, 이게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그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취약계층이 먼저 지금 당하고 있는 거고. 예.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네. 이게 이제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 최저임금을 활용하는 자영업자들이 만드는 많은 서비스들이 있고, 그 서비스나 제품 가격이 다 올라가죠. 짜장면 가격 올라가고 뭐 다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저임금까지. 그러면 그게 다 물가에 반영되면서 이제 위로 점차 그 비용이 이전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하성 실장이 참 정신이 없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내년 가면 좋아진다. 원래는 금년 말 좋아진다고 그러더니 또 내년 가면 좋아진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올해 470조 예산이 집행되면 좋아진다. 이러고 있죠. 근데 경제 지표라는 게 왜 뽑겠어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뽑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1월 1일이 되면 다시 최저임금을 10% 이상을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2달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상승이 되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웠고요. 이분 뭐 한 몇십 년 동안 사실은 청년들한테 거짓 선동을 너무 오랫동안 해왔던 분이거든요. 제가 여러 컬럼도 쓰고 뭐 여기서 밝혔지만, 그분이 주장하는 그 우리나라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대기업이 돈을 다 가져가고 안 나눠줘서 그렇다 그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통계에서부터가 오류고 조작이고 오역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지난번 그 TV조선 토론회 가가지고 그 말씀 많이 하시네요. 무슨 경작 교수님하고 만났는데 거기서 또 이러는 거예요. 사내 유보금을 몇백조 쌓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대기업 공격하시냐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는 건 이익 남은 거 중에 회사에 남겨놨다는 얘기지, 그게 현금으로 그냥 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죠. 그걸로 시설 투자도 하고 기업 인수도 하고 직원도 뽑고 다 쓰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게 현금이 쌓여 있는데 안 나눠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그런 선동을 해왔던 분들의 챔피언이 사실은 장하성, 김상조였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쓰고 나니까 지금 다 대기업 때려잡자는 정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제도 저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협력이 공유제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나왔죠.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착각하고 있는 게 기업에 이익이 있으면 그게 기업의 돈인 줄 알아요. 글쎄, 기업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죠? 기업은 이익을 만들어내는 도구이고 그릇이지, 주인은 주주잖아요. 주주죠. 주주의 돈을 내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정부가 나눠줘라 마라. 그게 사실 재산권의 침해라고 하는 헌법적 질서의 문제도 있고 실효성도 하나도 없거든요. 부작용만 훨씬 큽니다. 왜 부작용이 크냐면, 이런 의무를 부과하고 사회적 압력을 부과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더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나가죠. 대기업들은 해외로 쓰게 되죠. 그리고 이게 특정 산업에만 불이익을 주는 게, 이 하청업체가 있는 건 제조업밖에 없거든요. 그 이익을 그러면 왜 제조업한테만 이익 남는 거를 나눠주라고 그러냐?
금융업 산업 같은 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금융업은 하청이 없네. 예. 그 다음에 외국 기업들은 또 그러니까 애플한테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갤럭시가 애플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역차별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요. 세 번째 진짜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원 주고 사는 건데 나중에 어떤 20원을 더 줘야 된다 그러면 사는 쪽에서는 그게 이익이 남아서 준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120원에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익이 나눠져 20원을 더 올라가면 자기가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살 때 80원에 사려고 애를 쓰겠죠. 그리고 다른 경쟁회사도 야, 저 회사는 지금 100원에 당신한테 납품하는데 나중에 20원 거기다 덤으로 보태서 120원이 될 건데 내가 80원에 납품할게 이러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100원에도 먹고 살만 했는데 거기다 20원 그러면 결국 조삼모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기업들이 이런 거를 강요하면요. 누구한테 이익을 나눠주고 세금을 많이 가져가라 그러면 이익을 자꾸 작게 분식회계를 하거나 그 이익을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안 가져오게 만드는 유인책을 만들죠. 그래서 실효성도 없는데 이런 짓들을 하는 것들은 기업이 갖고 있는 돈이 사회적인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공산주의적인 발상이고 자본주의에서 이런 걸 정부가 주도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게 협력이익공유제 갑자기 뜬금없이 들고 나서 이게 논란이 시작됐는데 사실은 이거 비슷한 게 초과이익공유제라고 정운찬 총리가 지금 동반성장위원장 맡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해보니까 안 돼서 그냥 흐지부지 된 거거든요. 우선은 기호를 어떻게 산정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든 사업하는 분들이 자비에 의해서 남한테 이익을 나눠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좌파 정부는 전 세계가 다 비슷한데 가장 무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경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봐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젠 제조업 중에 이익 남기는 회사도 몇 개 없거든요. 이게 적용 대상 기업도 몇 개 안 돼요. 이제 대기업으로 해봐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인데 하이닉스는 중국에서 생산이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해당 기업도 별 게 없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거의 브레이크 이븐으로 내려가 있고 그래서 근데 왜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워지냐면 글로벌 경쟁력이 지금 줄어든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걸 걱정해야 될 텐데. 그걸 걱정했고 이병이 나타난 거는 한 2010년서부터 저는 거시경제지표에서 여러 면에서 나타났다고 계속 경고를 하고 다녔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정반대로 간 거예요. 비용을 더 높이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교수님 아주 이게 근원적인 질문 제가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 이제 쭉 말씀 듣다 보면 뭔가 이게 좌파적 인식이 대기업이 아니라 기왕이면 재벌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고 뭔가 하여튼 좀 잘못된 이런 정경유착의 무슨 음모 집단처럼 자꾸 보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 말에도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거 못 참는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하여튼 이웃이 땅 사도 배가 아프고 그러니까 이게 평등주의적 성향이 유독 이 한국인한테 강한 건지 도대체 자기 돈 갖고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못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고 아니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1년 매출이 300조가 넘는 이 삼성의 이 회장도 집은 조그만 데서 살아야 욕을 좀 덜 안 먹고 살고 어디 함부로 외국에 가서 요트 한번 잘못하다 사진 찍히면은 아마 갑질로 매도당할 거고 이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정상적인가?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 경제 사실은 제가 우리나라 이제 교육의 문제가 참 크잖아요. 근데 경제라는 거를 가르치는 게 없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경제를 가르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뭔지도 가르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창업
프로그램을 여러 개 만들어서 카이스트 내에다가 그걸 잘 교육해 보려고 전 세계에서 창업 교육을 제일 잘한다는 데가 이제 보스턴에 있는 뎁슨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그게 엔터프리너십으로 항상 1위를 하는 학교인데요. 거기에 교수 이제 소위 창업 교육하는 사람을 위한 연수 거기를 제가 갔습니다. 근데 가서 깜짝 놀란 게 반이 그 미국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이게 경제 과목 속에 경제 에코노미 클래스 중에 한 큰 챕터가 창업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왜 빌 게이츠나 주크버그나 스티브 잡스가 좋은 기회에 있으면 대학을 때려치우고 창업을 하냐. 어렸을 때부터 창업의 꿈이 심어지고 훈련을 받은 거거든요. 아니 그 친구들 20대 중반에 기업을 시작한 거니까. 그죠? 다 10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업을 다 불온시하는 선생님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이 뭐냐 그러면 기업이라는 분들 많거든요. 기술이 아니라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 시장 경제라는 말도 틀린 말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고려 시대도 조선 시대도 시장은 있었죠. 근데 뭐가 없었냐? 기업이 없었다는 거죠. 기업이 뭐냐 하면 왜 이게 생겼냐면 산업혁명 하면서 기계가 대량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돈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사람이 돈을 얻쳐서 그래야 대량의 기계가 좋은 인재하고 결합을 해서 혁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시장 경제가 아니고 기업 경제라고 불러야 맞다. 그래서 이 말씀이시죠. 전 21세기에 20세기서부터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21세기 오면서 인류가 빈곤을 탈취하고 식량이 이제 모자르는 게 아니라 넘쳐서 탈이 되는 이런 세상을 만든 거는 기업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 발명을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하라리에 거기에도 보면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거잖아요. 법인이라고 하는 거, 기업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거지 실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추상적인 거를 법적인 실체로 만든 게 기업이죠. 추상적인 건데 그래서 그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이었다라고 그러는데 그 기업을 불온시하는 거가 아주 일반화돼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글쎄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그 지금 말씀을 들으면요. 그 우파 지도자들도 진짜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게 기업이 곧 21세기 대한민국의 엔진이다. 이런 아주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이거를 보위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 정치를 하거나 뭘 했던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민도하고도 같을 거고요. 그런 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들이 없었고 뭐 게을렀던 건데요.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번 정부가 그 경제 IQ가 낮거나 정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가 또 요번 이제 그 시정연설에서 포용적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보시나요? 말을 좀 바꿨죠. 근데 뭐라 하냐면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국가도 포용을 얘기한다. 그래서 인클루시브 그로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말만 빌려오고요. 그 보고서도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제시하는 포용적 성장의 정책들은 지금 문정부가 하는 거에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용적 성장 중에서 가장 큰 효과적인 정책이 뭐냐면 노동시장 유연화입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그래서 뭐냐면 집에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일하게 해주는 게 가장 큰 그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회 내로 제도권 내로 포섭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나 미국이나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가족의 그 수입이 되는 게 높은 급여를 받는 에리트들이 있어서 고소득이 아니고 그 사실은 그 고소득을 하는 가정에는 수입원이 여러 명이 여러 사람이 나눠서 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혼자 100만 원 버는 사람도 150만 원을 받으면 더 많이 벌지만 그 아빠 혼자 150만 원 버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100만 원 벌고 대학생 아르바이트해서 50만 원에도 벌면 그 250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자꾸 이 가계의 부를 마치 무슨
차별, 시장의 차별에 의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참여하게 하는. 네. 예. 그러려면 기업들이 쉽게 뽑게 해줘야 되는. 결국 일자리 문제로 돌아오네요. 그게 예. 일자리도 해결되는 방법이죠. 예, 그래요. 가장 큰 성공 사례가 그 독일의 하르츠 노동개혁이죠. 그러니까 예. 그게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하르츠 얘기는 가끔 나오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90년서부터 그 2005년 그때까지 독일의 실업률이 워낙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유럽의 환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슈레더 총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일자리위원회, 우리말로 하면 일자리위원회거든요. 그게 하르츠 위원회입니다. 근데 그 왜 하르츠 위원회냐 그러면 위원장이 하르츠거든요. 근데 하르츠가 뭐 하냐면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의 최고 경영자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정부가 일자리 만들고 싶으면 지금 일자리위원회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한 번도 일자리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도 없는 사람들이 가만 있어봐. 지금 일자리위원장이 노동운동 하던 사람이에요. 예, 이목희 예, 전 의원이에요. 그래서 선거에 떨어진 국민 자기 쪽에 있었던 캠프에 있던 사람 그 이전에도 지금 광주시장 하는 이용석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 가보면 다 그 똑같은 사람들, 청와대에 있는 그 정치하던 사람들이 딱 있네. 이거 전대협 그 의장단 출신들하고 다를 거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 일자리만 만든 거죠. 그런데 이제 하르츠는 그 기업가들을 모아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니 어떻게 주면 기업을 일자리를 만들겠냐 이렇게 나온 게 하르츠 개혁입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전에는 우리보다 훨씬 노동 규제가 심했는데 미니잡, 미디잡이라고 해서 한 달에 40만 원, 80만 원 잡는 짜투리 잡이라도 그런 것들은 자유롭게 만들게 하자. 노동 규제에서 빼고. 그리고 이런 데는 사회보장, 거기도 이제 기업들한테 사회보장에 관한 비용을 일부 전가하는데 이런 짜투리 임시직에 대해서는 그런 부담도 경감하거나 면제해 주거든요. 그러고 거기서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겁니다. 그 실업자가 된 사람한테 일자리 찾아주는 우리 고용정보 같은 거를 지자체나 정부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그거를 민간단체에다가, 민간기업한테다가 아웃소싱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일자리 매칭을 성공하는 거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야 뭐 와서 했으면 서류 해주고 처리하면 그만이니까. 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 1년 반을 실업수당을 받아 먹었는데 어떤 데서 일자리 있다고 가라고 그러는데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그날로 실업수당이 더 성성 안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1년 반 이상을 받아 먹었으면 시간당 1유로. 우리가 지금 한 7유로, 8유로 되잖아요. 최저임금이요. 그렇죠. 예. 1유로짜리 잡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최저임금 대상에서도 제외입니다. 장기 실업에 있던 사람은 싸게 고용하는 것도 무망하거든요. 그런 정책을 썼으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냐면 그 경제 참여하는 고용률이 65%에서 5년 사이에 75%로 높았어요. 10% 올라갔네. 예,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독일 사례를 말씀하시니까 거기가 터키의 이민자들이 제일 많은 나라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른바 3대 업종은 다 그 사람들한테 주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일 청년들도 비교적 임금도 좋고 근로환경도 좋은 데서 일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니까 그냥 국민 세금으로 1년 반 먹고 살면서 웬만큼 양이 안 차는 자리가 오면은 거부하고 이런 폐단이 그동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고리를 끊어버림으로써 실질적으로 취업률 10%를 상승시켰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권고사항이 노동시장의 유연성 도입하라는 거고요. 이 세계은행, IMF, OECD가 일관되게 한국한테 권고하는 사항이 너무 노동시장 경직돼 있다, 유연하라는 건데 이걸 뭐 비정규직 제로화한다라고 52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시장을 더 경직화시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이병태 교수 설명하신 이 포용적 성장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하는 걸 안다면 포용 성장 당장 거둬들일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은 이 포용 성장 얘기하는 거에서 예. 잘하고 있는 나라가 사실 한국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많이 얘기하는 게 네. 교육의 기회를 빈곤이 세습되지 않게 교육의 기회를 우리는 지금 아버지가 배우고 안 배웠고 있고 없고 간에 다 대학을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가난한 나라의 많은 경우가 인도 같은 데도 마찬가지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교육 기회마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우리는 가난과 상관없이 교육을 다 그거는 정부도 그렇고 하고 있지만 또 부모들도 그렇죠. 우리는 예. 교육에 대한 가치를 너무 잘 아는 민족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포용적 성장이고요. 거기서 이제 많이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성이 경제 참여를 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줘라. 아하. 그런 거는 파트타임 잡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린 지금 다 정규직 하라고. 정규직 하라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죠. 육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 육아하면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16년에 OECD가 보고서를 쓰면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포용적 성장 정책들에 대한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데 네. 그중에 최저임금 얘기가 나와요. 네. 거기서 딱 뭐라고 되냐면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급여의 격차를 줄이는데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은 되려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니까 그렇죠. 주의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한국 사례 보고 얘기한 건가? 아니요. 2016년이니까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하나? 그런데 그렇게 무리한 짓을 해놓고 네. 이게 포용적 성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복지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이게 OECD 보고서가 크게 정책을 짜야 되는데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성장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가계의 그 부의 격차가 늘어나지 않게 할 거냐. 네. 두 번째는 복지를 쓰되 성장에 저해되지 않는. 네. 그러니까 근로의욕을 낮추지 않는 복지를 해야 되니까 네. 이게 아주 두 개가 상충되는 거니까 함부로 네. 한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복지도 어떻게 되냐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한테 정말 타겟티드된 복지를 해라. 네, 선별복지. 네, 진짜 선별된 복지. 선별복지를 하되 노동시장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는 복지를 하라는 게 이게 옛날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얘기했던 소위 생산적 복지라는 말이죠. 예. 그래야 되는 건데요. 지금 우린 무차별로 현금을 주고 중건계층, 차상위 계층 이래 놓으니까 소득이 올라가면 그때 줬던 복지 뺏는 게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지금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보고서도 안 읽어보고 그 타이틀만 베껴놓고 내용은 정반대인데 포용적 성장을 한다고 이제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포용 성장 그거를 자기 트레이드 마크처럼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경제 수석이잖아요. 예, 그분이 OECD 있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멋있는 말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겠죠. 근데 그분도 제가 어떻게 간접을 통해서 들었는데 네. 우리나라가 빈부격차가 심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하여튼 이 벌써 한 50분이 확 지나갔습니다. 예. 지금 질문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더 하실 말씀 원래 그냥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 장하성 실장이나 또는 윤 수석이나 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이걸 쭉 보면서 이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이 소득주도 성장이 워낙 비판받으니까 이제 용어를 포용 성장으로 바꿔서 쓰고 있는데 그 포용 성장이라고 하는 그 OECD의 이 보고서도 제대로 이해하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나 이 좌파 세력은 그렇다 치고, 예.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또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이제 우파의 책임이잖아요. 이제 그 우파의 정치적 대표체가 지금은 한국당입니다. 거의 국회의원이 제일 많아서.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지금 우리 이병태 교수가 말씀하시는 그런 자유시장 경제 또는 정말 기업 중심 경제 이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제대로 하고 있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한국당 요청으로 여러 번 가서 강의도 하고 정말 많은 국회의원들께 제가 최저임금제 왜 잘못됐나, 왜 얼마나 과격한가, 다른 나라는 그걸 결정하는 구조 자체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나라가 잘 산다. 왜 싱가포르, 홍콩이 잘 살고 일본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처지나 최근에 들어서 뭐 이런 얘기 이제 다 해서 자료도 드리고 그러면 고마워 하시는데 지금 지도 리더십이 계속 이제 확보가 안 돼서 그런지 사실은 자기들도 시급 10,000원 최저임금 올려주겠다고 다 공약을 했었고, 그렇죠. 통신비 다 깎아주겠다고 공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최저임금 그는 간두고 52시간제로 규제할 때 다 천성해 줬거든요. 이번에도 또 아동수당 다 주는 거를 그건 진짜 보편복지 하겠다고 그래서 여당에서 오히려 당황할 정도. 지금 준다고 해도 신청 안 하는 분들 많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리고 지난번에도 추경, 이제 지금 54조 쓰고 뭐 했냐 그랬는데, 그 국회 예산은 자기들이 시비를 걸고 수정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도 슈퍼 예산 이런 거 하면, 일자리 예산이 들어가서 효과가 없다는 걸 이미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54조 났었는데 그렇죠. 일자리가 점점 줄고 있으면 오히려 줄었죠. 그러면 왜 안 되는지를 따져서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공격할 때만 해놓고는 국회에서 다 통과시켜 주거든요. 지난번 추경도 쓰지도 다 안 했는데 마치 그때도 요새 장하성 실장이나 김동연 부총리가 했던 말 그때도 지난 추경 때도 똑같이 했거든요. 이 추경 들어가면 효과 생기고 일자리 될 때 이거 안 주면 나라 큰일 나는 것처럼 했어요. 그랬는데 아무것도 더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작동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들여다보면 작동 안 될 거라는 거 뻔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을 창업 지원한다 이런 거예요. 아니 사업을 하던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경험이 없는 청년이 창업을 해가지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얼마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경제 구조 자체가 사업하는 사람한테 돈 벌 기회가 있어야 살아남는 거지. 원가는 잔뜩 올려놓고 투자 심리하고 소비 심리는 확 떨어뜨려 놓고 거기다 사업하라고 그러고 창업하라고 그러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원칙도 없이 다 합의해줘 놓고 나중에 그냥 국회 질의 몇 번 한 거로 면피하고 이러는 게 너무 다반사여가지고요. 그래요. 제가 사실은 그 52시간 그 규제 도입할 때 정말 심하게 비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어요. 한국당에다가. 자, 미국은 화이트 칼라는 적용이 안 된다. 영국은 옵트아웃이라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적용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아니 급하게 젊은 대학생인데 우리 어머님이 할머니 모시는데 편찮으시다. 그러면 내가 요번 몇 달은 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다음 학비 그걸 왜 막냐는 거죠. 그렇죠? 투자 수리잡이라도 떼야 될 판에. 그래서 그러고 다른 나라는 다 탄력근무제를 1년으로 하고 그리고 그 적용받지 않는 산업이 월등히 많은데 일정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30개에 있던 업종을 5개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버스 운전수도 못한다고 못하는데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짓들을 너무 해줘가지고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정당이고 이제 지금은 한때는 안보 가지고 보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안보 이슈에서 완전히 밀려가지고 그 얘기도 못하고 경제에서는 똑같이 포퓰리즘 때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왜 보수 정당이라고 그래야 될 지역 정당은 만들겠는데 보수 정당이라고 그럴 그리고 시장 경제론자들이 또는 기업이 그 정당을 믿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이병태 교수님 이렇게 쭉 이제 해설 논평도 또 이제 연구 이렇게 하시면
공격들 많이 안 받나 모르겠어요. 뭐 이를테면 기업의 앞잡이다 뭐 이런 공격 안 받아요? 재벌 앞잡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도 많이 해봐서 그런 논리에 뭐 이렇게 그런 아주 비열한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뭐 개의치도 않을 뿐더러 저는 제가 이제 이 방송이고 뭐 토론할 때 통계를 많이 활용하는 이유가 사실을 놓고 따지자. 네 주장이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 그냥 너의 주장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그러니까 사실을 하고 구조 변화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정부가 경제 IQ가 낮다는 게 사실을 오인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도 오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장하성 실장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너무 상식적인 거짓말인데 2000년서부터 2017년 사이에 GDP가 90% 올라갔는데 평균 가계소득은 32%밖에 안 올라갔다. 그러니까 기업이 벌어두는 거에 3분의 1밖에 가계로 안 올려졌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 안 하면 어떡할 거냐 뭐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그 기간에 그렇게 적게 나온 건 그 기간에 가구 수가 37%가 늘어난 거거든요. 1인 가구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분모가 커졌으니까 나누면 한 가구당 수익이 줄은 건데 그걸 가지고 기업이 돈을 안 줘서 했다.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또 한동안 했던 거짓말이면 일자리가 잘 안 생기는 게 인구가 줄어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우리나라 경제인구 안 줍니다. 이제 경제인구 늘고 있어요. 실제 경제인구는 왜냐하면 유럽식의 경제인구로 보면 15세부터가 경제인구인데 지금 팍 줄어드는 건 15세부터 2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뒤에 작년은 늘어났는데 이 15세부터 20세는 우리나라 경제인구가 아니거든요. 원래 안 치죠. 그래서 거기에는 7%도 고용에 참여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 하고 나면 실제는 지난해보다 한 28만 명 이상이 증가분이 더 증가해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0만 개 이상씩 박근혜 대통령 때 일자리를 늘려도 고용률이 안 늘어나는 게 인구가 자꾸 늘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그렇군요. 이건 이제 하여튼 사실 갖고 얘기하자. 지금 이제 이병태 교수님이 일관되게 이제 그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이제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많이 올리면 읽는 분들이 좀 많아서 한 3만 명 정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이제 철없이 와서 인신공격하는 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이 다 이렇게 막아주시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짧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이 총리 2인자인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다는 말씀.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이낙연 총리가 뭐 사석에서 아까 말한 임종석 실장이 선글라스 전방 간 거를 막 화를 경로하셨다. 뭐 그런 식의 보도가 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또 이낙연 총리는 그런 적 없다고 또 급하게 또 진화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본인이 지금까지 혼자 착각하고 있었다. 만인지상 1인지하로 2인을 착각하고 계시구나. 청와대 서열이 어떻게 되시는 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뭐 저는 누가 1인자인지도 좀 불분명한 정부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석 실장이 1인자인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김정은이 1인자인지 뭐. 아이고. 글쎄 말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런 의심을 대통령이 갖게 됐어요. 미국에서 언론들이 김정은 수석 대변이라고 보호를 했으니까. 그러면 김정은이 우리 대통령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의 일부 언론 눈에는 그렇게 비춰버린 거죠. 그래서 누가 1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병태 교수님 헬조선 하면서 이제 청년들한테 편지글 쓰신 거 있잖아요. 그걸 저희들이 이 고성호 TV를 막 시작할 무렵에 이제 저희들이 한번 이제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 방송 진행 같이 하는 이익선 앵커가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울먹울먹 하면서 이렇게 보셨는데 그 글은 왜 쓰신 거예요? 그것도 뭐 이렇게 길게 생각하고 쓴 글이 아니고요. 제가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최저임금 논쟁이 처음 붙었을 때 이대로 올리면 우리나라 큰 파국이 온다. 네.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로 보나 최저임금 지금까지 올려왔던 걸 보나 이렇게 해가지고 최저임금의 그 과도한 인상, 특히 10,000원 공약에 대해서 제가 아주 비판적인 페이스북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젊은 친구가 익명으로 사람 값을 똥값 취급하는 나라인데 네가 이렇게 재벌 편을 드냐 그러면서 거의 욕설을 한 페이지 정도 되게 저한테 뭐 A4 용지 한 반 페이지 되게 욕설을 보냈던 게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화가 나서 그냥 페이스북에다 즉석에서 썼던 잠깐 쓴 글이었는데 금방 이제 막 퍼져버린 거고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퍼졌는데 저는 이런 의식을 쭉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1년에 미국에서 귀국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뭐 영년직도 받고 쭉 살다가 가족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귀국을 했어요. 그랬더니 만나는 분마다 왜 들어왔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IMF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우리 사회가 그런 건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내 나라 사람이 내 나라에 살러 왔는데 왜 왔냐고 질문을 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는 아니다. 그렇죠. 예.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 전부 힐링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에어른 없이. 그래서 힐링이라고 하는 건 내가 환자라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내가 환자니까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아주 일에 지친 뭐 노인들이 그러면 좋겠는데 어떻게 에어른 없이 다 그것도 뭐 잘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뭐 연예인들 저 전문 직장인들 나서 전부 힐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건강하지 않다. 그러다가 이게 더 가더니 이제 헬조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건 뭐냐. 저는 이게 이제 되게 심각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어려움과 인생의 저거가 다 사회 구조 탓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싹 빠지는 겁니다. 이제 근데 미국도 이렇게 왜 파퓰리즘이 있더라 그랬을 때 이게 문화의 타락이다. 이 피해자를 자처하면 자기한테는 위로가 되죠. 내 탓이 아니죠. 사회가 잘못했다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를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포스트 모더니즘, 소위 이 혁명론자들, 그게 지금 정부죠. 그러니까 그래서 헬조선이니까 피해자들이니까 구제해줘야 되니까 복지 늘려야 되고, 사회 구조는 다 적폐니까 뜯어 고쳐야 되고 혁명론자들. 그래서 이게 결국 정치적 비용을 무지만하게 지불할 수밖에 없는 패러다임이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졌고. 제가 이제 더 분노한 거는 거기서 헬조선이 맞다라고 주장했던 근거를 제시했던 사람들이 다 아까 장하성, 김상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엄청 부풀려가지고 왜곡해가지고 그걸 또 젊은이들한테 했고 또 뭐 유력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이 젊은이들한테 청춘 콘서트 해가면서 다 미안하다, 잘못됐다. 사실은 그게 다 우리 사회의 문화의 타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자본의 그 궁핍을 가져오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사회나 어려움은 있는 거고, 챌린지는 있는 거지만, 그래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늘 했던 거는 보이스 비 앰비셔스였는데 어떻게 요즘은 다 힐링해야 되고 미안하고 젊은이한테 그렇게 돼야 되냐. 이거는 아주 문화적인 큰 타락이고 사회적 자본의 큰 결핍을 가져오는 짓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정말 진지하게 논쟁해보고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뭐 한양대에 있는 모 교수가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그러니까 이 문제 의식을 진짜 진작에 고민도 안 해보고. 글쎄 말이에요. 그저 감성팔이여가지고 나는 착한데 너는 이렇게 잔인하게 그러냐 뭐 이래가지고 뭐 그런 수준의 이야기밖에 안 나와서 사실은 논쟁다운 논쟁도 못 해봤습니다. 이런 논쟁은 이제 뭐 저희 고성국 TV를 통해서라도 좀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서 한때 아프리칸 청춘이다 뭐 이게 아주 대히트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청년들이 우선 이제 위로해 주니까 손잡아 주니까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지나고 나서는
언제까지나 서로 아프다고 등 두드리고 있을 거냐. 쏘 아시죠? 뭐. 그렇죠. 쏘 아시죠? 그걸 청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예. 분노하면 이성적 판단을 못 하는 거거든요. 네. 분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정해야 되는 거고, 현실을 인정하고, 여기서 내가 살 길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지. 네. 헬조선이라고 그렇죠. 주먹 들려가지고 뭐가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힐링은 방송국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라 그러고 이게 국가를 경영할 사람들이나 또는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걸 넘어서야죠. 치유책을 정말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민해야죠. 또 문 대통령이 했던 거짓말 중에 하나가 우리만큼 먹고 사는데 이렇게 장기 근로에 시달리는 나라 없다. 그래. 정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국민소득이 높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우리보다 한 20~30% 더 높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보다 적다고 얘기하는 북구 유럽 국가도 2000년에는 우리하고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수준이 거기 지금 8만 불, 10만 불 하는 국가하고 우리 지금 3만 불인데요. 그걸 비교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수치도 그게 파트타임 근로자가 많아서 낮아지는 거지, 그 풀타임 근로자가 일 적게 한다는 얘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박사님이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저는 실업자로 있으면 한 명이 8시간 일하니까 하루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이고. 평균으로 4시간이네. 근데 제가 취업을 해가지고, 이게 첫 번에 할 때는 근로자로 나눈 거니까요. 실업자는 안 들어간다. 근데 이제 제가 2시간을 일하면 둘이 합쳐서 일한 시간이 10시간이니까 둘이로 나누면 5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근로를 덜 하는 나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용률이 높아지고 유연해지면 그게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 파트타임 근로가 많으니까 낮아진 건데 기본 상식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저런 말들을 하죠. 근데 그게 마치 지금 다 월라벨 하면서 일을 안 하는 게 잘한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어마어마한 장기 근로에 시달리는 것처럼, 우리 국민 수준의 그 경제 수준이나 시간당 생산성에 비하면 그냥 추세선상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52시간 도입되고 나서 모든 방송사들이 워라벨 특집 같은 거를 막 기획을 하잖아요. 얼마나 살기 좋아졌는지, 저녁에 있는 삶이 이렇게 행복하다고. 아니, 그걸 누가 몰라서 그러나? 그럼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통계 딱 나오지 않습니까? 가계 소득이 줄었다. 가계 소득이 우리나라가 준 적이 거의 없거든요. IMF 때나 그 2차 석유화동위원회. 근데 절대액이 줄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 고성TV 나와서 하니까 어떠세요? 뭐 좋습니다. 평소에 하실 말씀 많죠?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주 좀 나와달라고 막 그러시는데 좀 자주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